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경제협력회의를 넘어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양자회담은 향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사진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소중한 우방이며 긴밀한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북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이펙 2025를 계기로 드러난 세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경제안보는 곧 국방안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21세기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이 경제와 기술과 안보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조선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 배터리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모든 것이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입니다. BBC와 CBS 뉴스가 트럼프의 발언을 대서특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재편이라는 실질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한국에는 당근을, 잠재적 적대국에는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에이펙 기간 중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협력하면 이익을, 대립하면 응징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처럼 트럼프는 한국에 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하에서 동맹국에 대한 부담 분담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 강화의 대가로 더 많은 재정적 외교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국 중시 정책은 중국 견제 전략과 직결됩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한국은 미국에게 완벽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거점 국가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에게 양날의 검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대중포위망에 편입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각오해야 합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때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청사진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대화 복원이고 두 번째는 관계 정상화이며 세 번째는 한미일 협력 강화입니다. 매일경제와 코리아넷의 보도에 따르면 이 청사진은 단계적이고 조건부적인 접근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성기 방송 중지,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신뢰 구축 조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로드맵입니다. 이는 과거 급진적 접근의 실패를 학습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속되지 못한 경험이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사진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유지되는 한 대규모 경제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제재 완화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코리아넷이 보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2024년 기준 한중 교역액은 약 2,500억 달러로 한미 교역액의 1.5배에 달합니다. 반도체, 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편에만 서서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경제적 보복은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북한 문제 해결에도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동의 없이 대북 제재나 압박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소통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입니다. 가디언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을 한미일 3자 협력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단순히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와 기술과 가치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항상 불안정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여론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은 모두와 친구가 되고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 전방위 외교입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유지하며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을 추구하고 북한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실행은 극도로 어려운 전략입니다. 이제 북한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펙 2025에서 트럼프와 이재명이 대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패턴과 다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즉각 반응했고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과거 회담의 실패를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성급한 회담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협상력이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국제 정세도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AP 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군사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외교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자 외교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와 탄약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에서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북한의 생존 문제였다면 이제는 어떤 조건으로 대화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북한이 서두르지 않는 데는 시간 변수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며 운반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북한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중간선거까지 고려하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바빠질수록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제 질서의 변화가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 시도,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등이 모두 북한에게 외교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전략은 전략적 관망입니다. 급하게 카드를 내보이지 않고 상황이 더 유리하게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1년 후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낙관적 전개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30% 정도로 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한국이 미국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미국과 북한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며 북한이 조건부 대화 의지를 표명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가 맞교환되며 남북 경제협력이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한국이 효과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이익을 찾아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를, 김정은은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이재명은 평화 프로세스 주도라는 정치적 자산을 얻는 윈윈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30%에 불과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미국 의회가 제재 완화를 승인할지, 한국 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본적인 현상 유지입니다. 가능성은 50%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미 관계는 동맹이 강화되지만 부담도 증가합니다. 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연간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협상하면서도 동맹의 근간은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미북 관계는 대화가 시작되지만 제한적입니다. 스톡홀름 방식의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지만 핵심 쟁점인 비핵화 대제재 완화에서 진전은 없습니다. 정상회담까지 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가 이어집니다. 남북 관계는 일부 교류가 재개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문화협력 등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제한적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제협력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미북 관계 진전에 종속되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합니다. 북한의 전략은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계속하면서 간헐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협상력을 키웁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2027년 이후로 미룹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반도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가 지속됩니다. 긴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로감은 누적되지만 위기는 폭발하지 않는 불편한 균형 상태입니다. 가능성을 50%로 본 이유는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일반적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극적 돌파구도 전면적 충돌도 아닌 지루한 대치와 제한적 대화의 반복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관적 전개입니다. 가능성은 2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한국 내 반미 감정이 폭발합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깁니다. 미국 대화는 완전히 교착되고 북한이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재개합니다. 미국은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대거 배치합니다.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됩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며 한국이 강경 대응을 택합니다.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모든 교류가 중단됩니다. 지역 질서는 한미 일대 북중러 구도로 고착화되고 동북아가 블록화되면서 경제협력도 제한됩니다. 다행히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2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당사국이 전면 충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를 원하고 김정은은 체제 안전을 원하며 이재명은 평화를 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불안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판, 우발적 충돌,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강경 조치 등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이펙 2025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평화로 갈 것인가, 긴장으로 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래가 오든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종속은 안 됩니다. 한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때로는 미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맹이란 상호 이익에 기반한 것이지 일방적 복종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세안 등 모든 방향으로 채널을 열어둬야 합니다. 한쪽에만 올인하는 순간 협상력을 잃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모든 강대국과 관계를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대북 정책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돌파구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신뢰 구축 조치들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확성기 방송 중지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문화교류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는 실패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안보와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독자적 군사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삼축 체계를 완성하고 자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자체 방어 능력 없이는 진정한 안보가 불가능합니다. 강한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악에 대비하면서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위해 노력하되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한 플랜 B도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선을 바라되 최악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에이펙에서 던진 신호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할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세 나라의 전략적 선택, 국내 정치의 변화,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이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대국들의 게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펙 2025 이후의 한반도, 그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평화도 긴장도 가능합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국은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